KBS 1라디오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기획 인터뷰 기후변화 위기 여성운동가에게 듣는다. 네, KBS 1라디오의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기획 인터뷰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여성운동가에게 듣는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환경연합의 이유리 기후에너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요즘에 이제 기후변화 얘기들이 이제 전에 비해서 올해 특히 유난히 좀 많이 나오곤 있는데 심각성을 듣기는 하지만 이게 막상 처해진 그 순간에는 절실하게 느끼시지만 또 지나면 매일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실생활에서는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좀 우리가 가까이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뭐 특별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계속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징후들이 더 있을까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뭐 최근에 날씨를 살펴보면 가을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들이 가고 그러셨을 텐데 네. 사실 이런 날씨에는 그런 기후위기를 체감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후위기 징후로는 올해 여름에 50일이 넘었던 장마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피해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역대 최장기 장마가 2013년 49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것에 반해서 이제 올해 장마는 기록을 깼군요. 네, 깼습니다. 3일 더 긴 52일을 기록했고요. 이게 그냥 일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강우량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시 2014년도 49일 기록했을 때는 406mm 정도 이제 누적 강우량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올해는 780mm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2배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게 피해가 상당했었고요. 맞아요. 네, 여기에 맞춰서 경제 피해 규모도 거의 1조 원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미 결과가 그런 것들이 나왔군요. 네, 최근에는 이런 기후위기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이보다 조금 더 전으로 가면 사실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나타나는 재난들이 다 기후위기 징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죠? 2019년에는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이 있었는데 산불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좀 달랐지만 그 산불이 점점 더 커지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 그 기후위기의 징후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캘리포니아의 문제만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산불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횟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9년에 같은 해에 한반도에 태풍 7개가 강타를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거의 이 당시에 기상청에서도 거의 엄청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 네, 그 작년이었잖아요. 작년에 태풍 7개가 나오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돌파했었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실 거예요. 2018년에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기록했던 여름 폭염이 있었습니다. 아유, 그거는 기억해요. 그 전부터 계속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약간 가뭄에 가까운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것도 무관하지 않은 거다. 그렇죠. 그냥 온도가 올라가기만 하는 것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물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가까이에서 이렇게 느꼈지만 이게 설마 기후 변화일까 하는 그런 생각 좀 아니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청년이자 지금 여성 활동가로서 한 시민으로 이 기후변화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청년 활동가로서 있으면서 분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기후위기, 이 기후변화의 문제가 사실 제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이 정부나 또는 뭐 현재 기성세대 분들은 이거를 위기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보여져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많이 분노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져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폭염이나 뭐 태풍, 산불, 장마 이런 것들이 사실 먼 나라, 뭐 이웃 나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는데 이 체감을 기후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대응, 이런 무관심함 이런 것에 저희 청년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살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우리는 앞으로 지금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거군요. 그렇죠. 불안함이죠. 네. 야, 청년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 순간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미래 세대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데 우리가 뭘 먼저 반성을 해야 될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더 해 주시죠. 무관심, 무대응 어떤 부분을 그러면 더 제대로 반성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솔직히 지금 이 기후위기 문제는 한국에서는 온실가스를 빨리 저감하는 것이 탈탄소하는 것이 가장 큰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1번입니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그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이겠죠. 그러니까 그 대응에 있어서 그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려는 노력 자체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장 빠르게 바꿔야 되는 것이 이제 온실가스를 막대하게 내뿜었던 산업 구조를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인데요. 예를 들면 제철 산업, 뭐 석탄 발전 산업 이런 온실가스를 엄청 내뿜는 뭐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을 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대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의 가장 첫 번째인 논의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너무 지금 늦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구조의 재편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회가 지난 9월 24일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거든요. 자, 이 결의안 채택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미래 세대는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9월 24일 날 국회가 기후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후로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지난해에 전 세계 이제 거의 한 700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랑 성인들이 합쳐서 결석 시위랑 기후 파업을 전 세계적으로 벌였거든요. 그게 작년 9월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레타 툰베리 또 이 일에 같이 기후 행동에 참여를 해서 함께 행동을 했었는데 저희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환경, 과학, 뭐 종교, 청소년, 청년들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300여 개의 한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집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가 비상선언을 결의해야 된다였고요. 지금 꼬박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회가 이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결의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환영할 만한 입장이다. 그 성과로 하나의 측면을 보여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물론 인정했다는 것 그 자체에서는 큰 의미가 보여진다고 보여지는데 그 인정을 하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그럼.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 비상선언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1.5도 목표 파리 협정의 그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부화하고 단계별로 감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저 선언에만 한 것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천 행동 강령이 없다. 맞습니다. 그 계획이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국회가 결의한 그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상향하겠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되게 모호한 형태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4년 안에 국회가 이제 임기 기간 안에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입장들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선언을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의 내용적인 측면은 좀 부족하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요. 앞서도 산업 구조 개편 이것도 사실은 참 복잡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그거는 이제 또 임금 노동자의 문제도 있고 그 임금은 또 결국은 가정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대안도 또 좀 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럼요.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계속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사실은 한국보다 더
빠르게 활동을 해왔었고 그러니까 예. 그런 행동들을 그런 정책들을 이루어져 왔었고 예. 지금 한국은 상당히 늦어서 상당히 늦어서 계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중에서도 앞서 석탄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이 석탄 발전을 퇴출을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지금 서울 환경연합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현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친 요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는 현재 석탄 발전소가 무려 60기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60기. 네. 예. 이게 지금 석탄 발전소가 60기가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작은 땅에서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네, 국내 전력 공급의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석탄 발전소가. 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이 뜻은 거의 국내에 전력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예. 온실가스 또한 엄청나게 배출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국내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네. 이 석탄 발전소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2018년도에는 IPCC에서도 1.5 특별 보고서를 따로 제출을 할 정도로 많은 그런 과학의 권고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각 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 2030년까지는 45% 정도로 저감을 해야 된다라는 과학의 권고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발맞춰가지고 유럽의 한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대부분 2030년 이전에 다 폐쇄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발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55년도에 거의 대부분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석탄 발전소가. 지금 그러면 2030년까지 어떻게 폐기되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2030년도까지의 계획조차도 나와 있지 않고요. 심지어 지금 60기의 석탄 발전소가 가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강원도 쪽에 7개의 석탄 발전소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새롭게요? 예. 보통 발전소들은 30년 정도를 수명 기간으로 정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7개의 석탄 발전소가 가동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30년 후면 2055년도까지인데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탈탄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석탄 발전소는 계속 전문가들이 내놓은 거잖아요. 그 네, 기준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까? 가장 빠르게는 지금이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이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는데 2030년도까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석탄 발전소를 절반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저희의 이제 입장은 2030년도까지 모두 폐쇄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단계적인 폐쇄 방안이 근데 뭔가 에너지원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게 전국의 석탄 발전소 60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도 에너지를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확대되지 않고 있는 멈춰 있어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이런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더욱더 이런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소규모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도시에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 딴 것보다 석탄 발전소의 문제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지금 생각이 든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 막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5% 정도 저감하고 2050년도까지는 탈탄소 넷 제로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도 그 정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각 가정에서 개인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의 소비는 물론이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사용부터 자동차 사용, 해외 수입되는 먹거리 같은 것들을 점점 줄이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수입되는 것이 있으면 배가 또 와야 되고 막 그렇죠. 에너지가 쓰여지니까 가능한 이 안에서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쉽진 않지만 한 발 한 발 빨리 이제 내딛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위기 여성운동가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울환경연합의 청년 여성활동가인 이유리 기후에너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